여배우 헤이든 파네티어가 침묵을 깨고 아직 10대 스타였을 때 소위 매우 유명하고 벌거벗은 정체불명의 남성과 호화 요트에서 함께 침대에 들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저니 뎁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비극적인 이야기의 법적 여파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로우 앤 크라임이 전하는 스캔들입니다. 저는 시에라 질레스피입니다. Hayden Panettiere. 감히 말하자면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스타 중 한 명이 아닐까요? 미국은 그녀가 Remember Titan에 출연했던 소녀 시절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곱슬곱슬한 금발 머리를 가진 그 귀여운 작은 소녀를 생각해보면 덴젤 워싱턴과 맞서 싸웠던 그 사랑받는 풋볼 영화에서의 그 소녀, 그리고 이제 그녀가 막 밝힌 그 충격적인 폭로까지 정말 놀랍죠. 정말 끔찍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번 주 On Perforce with Jay Shetty 팟캐스트에서 헤이든은 10대 시절 겪었던 끔찍한 사건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그녀는 바다 한가운데 요트 위의 작은 방으로 이끌려가 나이 많은 남성이 벌거벗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곳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헤이든은 이 남성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고 상황이 훨씬 더 끔찍한 수준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 모든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의 중심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헤이든 파네티어는 36세의 미국 배우입니다. 제가 이미 그녀가 2000년 영화 Remember the Titan으로 유명해진 과정을 말씀드렸죠. 하지만 헤이든은 어릴 때 디즈니 채널 영화 타이거 크루즈와 키치 레이싱 스트라이프 등 여러 아동 영화에도 출연했고 그중에는 얼룩말과 경주하는 소녀를 연기한 작품도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헤이든은 10대와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Bring It On, All or Nothing, I Love You, Best Cooper 등에 출연했어요. 그리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MBC의 인기 드라마 히어로즈에 출연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헤이든은 꽤 오랫동안 이 업계에 있었고 솔직히 말해서 모두가 아는 유명인이에요. 하지만 헤이든은 논란과도 무관하지 않아요. 몇 년 전에는 약물과 알코올 문제를 인정하고 딸의 양육권을 전 약혼자에게 넘겼다고 밝혀서 큰 화제가 되었죠. 헤이든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왔어요. 2014년에 딸을 출산한 후 심각한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고 밝혔죠. 그녀는 이러한 모든 일이 심각한 약물과 알코올 남용, 결국 중독으로 이어졌다고 했어요. 2018년 헤이든이 도움을 요청했던 2018년에 결국 상황이 한계에 이르렀어요. 그녀는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갔고 자신의 딸의 양육권을 전 약혼자인 우크라이나 복서 블라디미르 클리츠코에게 넘겼어요. 최근 헤이든과 블라디미르 사이에 긍정적인 변화가 보여서 그녀는 다시 딸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헤이든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속이 뒤집힐 거예요. 이 소식은 어제 5월 11일 헤이든이 셰티와 함께한 On Purpose 팟캐스트 출연으로 알려졌어요. 헤이든은 회고록 This Is Me, A Reckoning 홍보를 위해 팟캐스트에 출연했으며 책은 5월 19일 출간 예정입니다. 책에서 헤이든은 정말 어두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 제이와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이는 헤이든에게 이렇게 질문을 시작해요. 인용하자면 당신은 경력 중에 친구가 당신을 보트에 데려가는 순간에 대해 썼죠. 당신은 한 방으로 이끌려가는데 그 방에는 나이가 많은 남자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라고 강요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18살이었다는 사실이요. 물론 나는 정말 큰 인생을 살아왔고 18살에 내가 아주 성숙하다고 생각했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전두엽이 완전히 발달하는 건 우리가 25세, 26세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바르고 안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느꼈지만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곤경에 처하게 되어서야 내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고 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헤이든이 말한 대로 그녀는 이 요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상한 낌새는 없었어요. 저는 점점 신뢰하게 되고 저를 지켜주고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이끌려서 계단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깜짝 상황인 것처럼 꾸며졌어요. 헤이든은 이 사람이 그녀를 이 배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선실로 이끌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계속 이렇게 말해요. 인용하자면 그녀가 저를 옷을 벗고 있는 아주 유명한 남자 옆 침대에 눕혔고 그는 손을 머리 뒤에 두고 편하게 누워 있었어요.
마치 이게 그에게는 그냥 평범한 하루인 것처럼요.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처럼요. 헤이든은 그 사람이 방을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행동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사자와 불꽃이 깨어나 머리카락이 곤두섰고 나는 사나워졌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숨을 곳이 없었고 나는 달려가서 배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숨었어요. 뛰어내려서 헤엄쳐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나는 내 상황에 공감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에겐 이런 일이 익숙했거든요. 헤이든은 누군가가 그렇게 실망시킬 때 정말 실망스럽고 저도 예전에 많이 실망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목숨 걸고 붙잡게 되고 행운이라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배신당하는 건 정말 끔찍한 기분이에요. 이런 충격적인 의혹이 할리우드에서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소식도 큰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헤이든은 자신의 회고록을 홍보하기 위해 팟캐스트에 출연했고 이 책에서 이 의혹에 대해 썼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가 곧 출간될 책의 판매를 위해 관심과 언론의 주목을 끌려고 한다고 해도 이런 의혹들은 여전히 끔찍한 일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녀가 성인이었지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녀는 여전히 10대였어요. 그리고 나이를 떠나서도 이 모든 것은 명백히 그루밍으로 보이고 어쩌면 성폭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다행히도 적어도 헤이든이 이 팟캐스트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탈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또는 그 결과가 무엇일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많아요. 그럼 이제 저희 인터뷰로 넘어가서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의혹들은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이제 오늘의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재판 변호사 벤 추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니 뎁을 변호한 걸로 기억하실 거예요. 몇 년 전 모두가 지켜본 그 재판이었죠. 벤, 오늘 스캔들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전 세계가 지켜본 그 재판의 최전선에 계셨잖아요. 모두가 정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영화나 레드카펫에서 저니 뎁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닫힌 문 뒤 이야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끈 진짜 이유였죠. 이제 헤이든 파네티어의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그녀를 영화나 TV쇼에서 알고 있죠. 그리고 그녀는 일종의 고발, 그러니까 할리우드의 어두운 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런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시 함께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2026년에 들려온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일이 불과 18년 전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더 그렇죠. 이런 일은 보통 할리우드의 소위 황금기였던 50, 60년 전에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지 지금 이 세기에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더군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그리고 할리우드를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여성이나 남성 모두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런 일들은 주로 주디 갈런드 같은 옛날 배우들이 겪었던 일로만 들었지 그들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일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 세기에 그녀가 겨우 18살, 정말로 10대였을 때 일어났다는 의혹을 듣게 되니 정말 충격적이에요. 제 질문이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건 이 남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헤이든 파네티어가 이 팟캐스트에서 유명한 남자가 침대에 벌거벗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녀가 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녀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건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어요. 만약 이름을 공개했다면 그는 아마도 그녀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느꼈을 테니까요. 최소한 부인하고 그녀가 자신을 규정하게 될지도 모르는 논란을 만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는 로즈 맥고원을 생각하면 저는 먼저 미투 운동이 떠오르지 예전처럼 스크린이나 조 브레이커 아니면 그녀가 출연했던 Charmed 같은 작품이 먼저 떠오르지 않거든요. 저는 그녀를 활동가로 떠올리지만 헤이든 파네티어가 그런 이미지로 알려지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일이 벌어진 게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제 말은 이미 지났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적 조치, 아니 형사 고발이나 기소가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복잡해질 거예요. 첫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이고 또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루시며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시죠.
여기서 또 다른 복잡한 점은 그녀가 18세였고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이 사건의 법적 문제와 공소시효에 대한 고려를 정말 복잡하게 만들 겁니다. 또한 다른 실질적인 고려 사항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진술만으로는 신체적 접촉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아니면 그녀가 용감하게 스스로를 빼내서 어떤 폭행이나 접촉이 일어나기 전에 벗어날 수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진술만으로는 저에게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그녀는 팟캐스트에서 이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아마 자신의 책 내용인 것 같고 그 책은 5월 19일 출간 예정입니다. 제 달력을 보니까 그게 다음 주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죄송해요. 그냥 달력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책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그냥 이 부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녀는 본질적으로 멘토이자 친구, 정말 신뢰하던 사람에게 이 방으로 이끌려갔어요. 그녀가 방에 들어가요. 그 방에는 벌거벗은 유명 연예인, 아주 유명한 남자가 있었어요. 다행히도 적어도 그녀가 팟캐스트에서 말한 바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도망쳤어요. 그녀는 달아났어요. 하지만 이 일이 공소시효 내에 일어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죠. 그게 여전히 형사 혐의로 이어질 수 있나요? 그가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건 별개로 좋은 질문이에요, 시에라.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배우를 변호하고 있다면 실제로 여러 가지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그는 그녀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녀의 전기를 잃지 않는 한 그녀의 멘토가 이 일을 혼자서 벌였을 수도 있고 또는 그에게 그녀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을 고려하기 전에 공소시효 문제를 접어두더라도 심지어 민사소송을 검토하려 해도 사실관계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좋아요. 그럼 민사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그를 지목하지 않고도 그녀가 어떤 형태로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경우에는 익명 원고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는 이 모든 일의 생존자나 피해자를 위한 것이죠. 하지만 그녀가 만약 소송을 제기해야 하거나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다면 그의 이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거죠. 그거 정말 흥미롭네요. 저도 전도와 재인도 사건에 여러 번 관여한 적이 있는데 그 법적 쟁점들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버지니아에서 원고가 전도로 진행한 사건을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피고는 실명이었고 우리는 법원에 성공적으로 청원해서 이번 사건에 전도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을 때는 진정한 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케빈 스페이스가 연루된 사건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그 사건에서 원고는 존 도라는 이름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사건은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케빈 스페이시에게 매우 끔찍한 혐의가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케빈 스페이시에게 불공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법원은 원고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만약 법정에 가게 된다면 치열하게 다투어질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헤이든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길을 선택할 계획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팟캐스트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일종의 조심스러운 시작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이 일은 매우 감정적인 일입니다. 그녀는 곧 자신의 책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혹시 비평가들이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유명한 남성이 침대에서 벌거벗고 있었다는 주장을 지금 꺼내는 게 흥미로운 시기네요. 곧 당신의 책이 판매될 예정이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비평가들이 그런 점을 고려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러니까 그 주장에 언급된 배우가 누구인지에 대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녀에게 그 이름을 밝히라고 유도하거나 질문하는 것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분명히 뉴스거리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녀가 왜 지금 나와서 이야기했는지, 왜 그 배우를 언급하지 않았는지, 왜 그녀의 멘토를 언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녀의 설명을 듣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것은 꽤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그녀라면 정말 두려워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제쳐두고 만약 그녀의 멘토가 한 일이 사실이라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이건 어떤 인간에게도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하물며 신의 성실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그녀는 당신이 자신에게 충실할 거라고 믿을 만한 모든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도 말했듯 그녀는 18살로 성인이었죠. 하지만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 전에 얘기한 적 있어요. 18살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어른이라고 생각하죠. 투표도 할 수 있고 술은 아직 못 마시지만 어른이라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세상에 18살 때 나는 정말 아이였구나 싶어요. 아마 25살까지도 아이였던 것 같고 어쩌면 지금도 아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성인이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 멘토는 헤이든 파네티어가 어린 시절부터 주목받으며 자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장 과정을 겪었음을 알아야 했어요. 그녀는 아마도 남들과 다른 성숙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면 큰 배신이겠죠. 그래서 그 멘토가 궁금해요. 만약 그녀가 멘토의 이름을 밝히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맞아요. 분명히 그럴 수 있죠. 아마 그래서 그녀가 멘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시다시피 징실은 어떤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항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정말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잠재적인 원고들과 명예훼손 문제를 논의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쟁점 중 하나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사건에 착수하기 전에 그 사안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실사를 해야 했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후에 그 주장에 사실이 있거나 상당 부분 사실임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뢰인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그녀가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일이 18년 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사용하던 휴대폰을 떠올리고 있어요. 아마 티모바일 사이드킥이나 블랙베리 같은 거였을 거예요. 지금처럼 아이폰처럼 모든 게 클라우드에 업로드되는 그런 게 아니었죠. 그때 사진 찾기도 어렵고 감시 카메라 영상도 이미 폐기됐을 수 있잖아요. 만약 어떤 종류의 DNA 증거가 있었다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 신체 접촉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들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헤이든에게 이런 일을 입증하려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 힘든 싸움이 되지 않겠어요? 내 생각엔 네 말이 맞는 것 같아서라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거야. 그리고 아까 네가 언급했던 신뢰성 문제로 들어가게 되겠지. 예를 들면 왜 지금이냐? 그냥 책을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이야. 18년 동안 이런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 18살 때는 완전히 성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25살 때는 분명히 성인이었지. 그리고 지금은 36살이야. 왜 11년이나 더 기다린 거야? 내 말은 우리 둘 다 변호사라면 반대 신문에서 이런저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 결국에는 그녀와 그 배우 그리고 멘토 사이에 신뢰성 싸움으로 귀결될 거야. 그리고 배우와 멘토는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동맹이 될 거야. 둘 다 진짜 동기가 있으니까. 사건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고 부인하거나 설령 일부는 사실이라 해도 자발적인 면이 있었다고 주장할 거야. 그래서 나는 그녀가 원고로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함정이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알다시피 그녀의 증언도 증거야. 그리고 만약 배심원들이 그녀를 믿는다면 그녀가 이길 수도 있어. 이건 까다로운 일이야. 오래된 일에 대해 말할 때 특히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내가 몇 주 전 스캔들 프로그램에서 루비 로즈가 케이티 페리가 수십 년 전에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발한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난 호주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었어.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어. 물론 어렵긴 하겠지만 다시 말해 불가능한 일은 아니야. 그리고 나는 헤이든이 그때 이 일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한 게 커리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비 와인스타인 사건에서 많이 봤듯이 많은 배우들이 나중에 나와서 나는 내 커리어가 망가질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잖아. 나는 블랙리스트에 오를까봐
혹은 혹시라도 비밀 유지 계약서가 이 모든 일에 관련되어 있을까봐 걱정했어. 18년 전 그 당시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물론이지. 내 생각에 지금까지도 그런 점은 고려될 수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 멘토는 분명히 그녀의 경력에, 특히 그 당시에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 그리고 또 유명한 배우도 있었지. 그러니까 위압감이라는 면에서는 거의 2배였던 거야. 만약 사실이라면 그녀가 저항하고 싸우며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건 칭찬할 만한 일이야. 이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지. 내 말은 그녀의 이야기가 정말 공감이 가긴 하지만 증거가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 배심원 중 누군가는 안타깝긴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 알다시피 성폭행은 없었어.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야.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겠지. 하지만 어떤 배심원은 실제로 해가 된 건 없으니 문제도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야. 다행히도 신께 감사하게도 이 사건은 알다시피 어떤 가해 행위나 심각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는 아니었어. 그래, 내 말은 이게 정말 힘든 부분 같아. 우리 같은 일을 하거나 이걸 보는 사람들은 이런 일에 무감각해진 것 같아. 예를 들어, 그냥 성적인 일이었어. 그냥 강간이었어. 그냥 살인이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일들은 사실 사람들이 겪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심각한 일이야. 뭐든지 생각해봐도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감각해진 세상에 살고 있어. 네 말대로 배심원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물론 그녀에게는 트라우마였고 아마도 끔찍했겠지만 우리가 지금 아는 바로는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이야. 그래서 이런 점들도 결국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좀 의견을 묻는 질문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네가 연예인들과 일한 경험이 있고 연예인들을 안다는 걸 알아.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헤이든 파네티어는 무엇보다도 배우이자 아역 스타로 먼저 알려졌잖아. 그리고 알다시피 그녀는 양육권 문제나 중동 문제 등으로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들을 겪어왔잖아. 하지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그녀의 경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냥 네 의견이 궁금해. 내 생각엔 이게 아마 그녀의 경력에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영웅적인 인물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주잖아. 이 사람은 피해자로 묘사되지 않아. 그녀에게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끔찍한 일이지만 그녀는 맞서 싸웠지. 그녀는 자신이 더 큰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았어. 그래서 내 생각에 이 이야기는 그녀를 긍정적으로 비추는 서사야.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자주 반복되어 왔지. 내 생각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대에 대해 이야기했어. 이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녀에게 명예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특히 그녀가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네 말대로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과 달라. 왜냐하면 그녀가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 내 안에서 사자 같은 힘과 불길이 치솟는 걸 느껴서 아니,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했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이걸 보면서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 우리는 일어나서 방을 나가거나 숨거나 뭐든 할 수 있어. 그래서 내 말은 나도 동의해. 나는 그녀가 이렇게 나서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꽤 긍정적이라고 생각해. 비록 그녀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이름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하지. 하지만 어쨌든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야. 벤슈, 스캔들에 나와 이 일을 짚어줘서 고마워. 고마워, 시에라. 오늘 스캔들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고 더 보고 싶거나 소셜미디어에서 소통 원하시면 인스타그램에서 시에라 길레스피를 찾아주세요. 오늘 스캔들 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저는 여러분의 진행자 시에라 길레스피였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